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석 시인의 여승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시인으로 윤동주 시인이 정말 좋아했던 시인이자 다른 시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다 보니 평가원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기출, 모의고사 등의 백석 시인의 작품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지만 이육사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처럼 일제에 맞서는,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내용을 시로 담아내거나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글로 시를 쓰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이 시기에도 일본어로 시를 쓰거나 하지 않고요. 우리 민족, 우리 고향의 정취, 이런 것들을 시에 아주 잘 녹여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백석 나름의 방식으로 일제의 폭력에 맞섰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고 우리말을 금지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일제강점기에 이 백석 시인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들을 시에 가득 담아냅니다. 백석 시인의 시적인 경향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토속적이고 그러니까 고향의 그런 냄새가 많이 나도록 쓴 거죠. 향토적인 시어들을 많이 담아내요. 백석 시인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데요. 그 지방의 방언을 시에 많이 담아냅니다. 그 지방만의 독특한 색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옛날부터 고향에 집안에 내려오던 풍습 같은 것들도 아주 푸근한 느낌이 들도록 구체적으로 묘사를 아주 잘해요. 대가족 속에서 살아가던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의 따뜻함 이런 걸 작품에 담아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생기는 상실감이라든지 좌절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리며 느끼는 상실감.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리며 느끼는 상실감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에 그 따뜻했던 공동체는 일제의 수탈, 강제 징집, 전쟁에 대한 야욕 등으로 인해 해체되기 시작하고 조선의 백성들은 일제의 폭압을 피해 원래 살던 터전을 등지고 만주 등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야 했죠. 이웃의 숟가락 수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할 만큼 끈끈했던 우리 공동체의 결속력이나 푸근한 정, 함께하던 풍습 이런 것들은 이제 추억 저편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억을 시에 담아내는 건 이런 공동체를 빼앗은 것이 일본이라는 것, 이걸 떠올리게 해주고요. 일제강점 이전에 우리 민족의 포근했던 공동체적인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거하는, 맞서는 백석 나름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린 상실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일제에 의해서 끈끈했던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린 실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역시 일제의 무단 통치를 비판하는 백석 나름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 들고요. 여승이라는 시의 경우는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백석 시인의 시는 제가 예전에 수라라고 하는 시 수업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가 담고 있는 내용도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상실, 아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승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백석의 수라도 나중에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백석의 여승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의 제목이 여승이죠. 여승은 여자 승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목이니만큼 시에서 주로 묘사되는 핵심 대상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여승이 어떤 존재인지, 화자는 이 여승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네, 일단 쭉 읽어보니까 여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속세를 벗어나 산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불도에 정진하는 그런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죠? 기구한 사연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요 정도의 감만 잡고 1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제목에도 나오는 그 여승이 지금 시의 첫머리에 딱 나오고 있죠. 이 여승은 시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상,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승은 여자 승려를 말하는 거니까요. 여승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인 합장이나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화자가 보고 있네요. 그 여승이 어떤 존재인지 시에서 이제는 이야기해 줄 겁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라고 얘기하죠. 가지취는요,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여러분 밥상 위에 올라온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급식 시간이라든지. 이 취나물은 산에서 나는 나물, 산나물의 일종인데요. 이 가지취의 내음새가 여승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가지취를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진 않겠죠? 속세를 벗어나 산속에 묻혀서 지내고 산나물을 먹고 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채취를 만들어버렸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여승은요, 속세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에서 주된 설명의 대상이라고 봤을 때 그 여승에 대한 정보가 지금 첫 번째로 나와요. 가지취에 내음새가 나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속세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승은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취의 내음새라고 하면서 후각적으로 코로 감각하는 듯이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린 이 여승이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요. 뭔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산나물의 냄새가 난다고? 얼마나
현실 속에서 멀어져서 산속에 있었던 시간이 길길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여인이 속세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취나물, 산나물이라는 건 이 인물이 새 속에서 벗어났다는 걸 상징하는구나. 그러니까 탈속의 이미지, 속세를 벗어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가 여기서는 가지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승은 쓸쓸한 낯, 쓸쓸한 얼굴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승은요, 쓸쓸한 삶을 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승에 대한 두 번째 정보가 여기 나와요. 시적 대상이 지금 여승이라고 했을 때 여승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낯은 얼굴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쓸쓸한 사람인가 보다. 얼굴 자체가 쓸쓸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승은 쓸쓸한 삶을 사는 인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굴 자체가 쓸쓸한 얼굴이라고 하면서 여승의 쓸쓸함은 사실은 감정인데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난 것으로 보여주죠. 즉, 이 부분에서는 시각적 형상화를 한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후각적으로 형상화시키면서 여승의 이미지를 독자가 떠올리게 해줬다면 이번에는 눈으로 보듯이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 쓸쓸한 낯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안타까운데 옛날같이 늙었다 라는 말을 지금 덧붙여줍니다. 옛날같이 늙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친구한테 야, 너 옛날같이 늙었네? 하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늙어 보인다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친구의 등짝 스매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야, 내가 옛날에도 늙어 보였는데 지금도 늙어 보인다는 거야. 뭐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주 옛날 옛적 물건처럼 낡아 빠진 듯이 늙었다는 거야. 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선 예전과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늙어 있다. 기분 나쁘죠? 상상만 해도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되네요. 어쨌든 옛날같이 늙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뭘까? 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예전과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늙었다 라고 보는 거죠. 예전과 똑같이 여전히. 분명 예전은 지금보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젊었던 시절일 텐데도 여승은 과거에도 쓸쓸해 보이고 과거에도 늙어 보였던 그것만큼 굉장히 삶에 지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부터. 또한 옛날 같다, 예스럽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좀 낡은 것,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옛날같이 늙었다 할 때 두 번째 의미로는 오래된 것처럼 낡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쓸한 낯으로 늙은 여승의 모습에 고단한 세월의 흔적, 같은 세월을 살아도 더 많이 낡아 버린 것처럼 아주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10년을 살아도 힘겨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고 삶에 찌들고 막 지칠수록 얼굴이 더 상하잖아요. 왜 쟤만 무슨 세월의 직격탄을 받은 것 같지? 똑같이 뭐 10년이 지났는데 왜 쟤만 더 늙어 보이지?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은 굉장히 삶에 지치고 찌들고 그래서 더 얼굴이 상하고 늙어 보인 것은 아닐까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승이라고 하면 종교인이잖아요. 스님, 신부님, 목사님 등 종교에 귀의하신 분들은 왠지 우리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삶에 큰 집착이나 욕심이 없이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여기 그려지는 여승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속세를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여전히 쓸쓸한 낯을 지녔고, 그래서 그런 쓸쓸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종교에 귀의했어도, 종교에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도 삶에서 느끼는 그 고뇌, 힘겨움이 완전히 해소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화자도 느꼈는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의 나는 바로 화자죠. 화자가 직접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제 화자가 자기 감정을 직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여승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설로 좀 따지자면요.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좀 유사한 느낌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사건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선 하게 되거든요. 이 관찰자가 여승이라는 시적 대상의 삶 전반을 관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이기는 하지만 좀 이야기적인 느낌, 즉 서사적인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서사적인 느낌이 있는 시가 여승인데요. 여기서 화자는 여인의 삶을 관찰하며 뭐라고 하냐면 불경처럼 서러워진다. 불경처럼 서러워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서러우면 서러운 거지 불경처럼 서러운 건 도대체 뭘까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기독교의 성경처럼 불교의 교리를 밝혀놓은 책이잖아요. 그 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불경일 겁니다. 분명 그러면 여승도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를 통해 세속의 번뇌를 극복하고자 했을 거예요. 불교라는 세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불경을 읽는다는 것 또는 불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름의 세속적 번뇌를 극복한다는 것, 이걸 떠올리게 해주는 거니까 이 불경 속에는 세속의 번뇌를 극복해 줄 것 같은 그런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불경이라는 거,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경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일단은 세속의 번뇌를 극복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속의 번뇌를 극복해 줄 것 같은 희망, 이런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종교에 귀의해서도 지금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어있는 여승이에요. 그렇다는 건 현실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불경에서 어떤 희망을 읽어본다면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한 채 현실의 괴로움 같은 거, 현실의 번뇌를 이 불경이 결과적으로는 해결해 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는 표현을 또 하죠.
근데 서러워졌다라는 감정이 이제 현실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러워졌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서러워졌다라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에요? 여인의 감정인가요? 나의 감정이죠. 화자인 나의 감정. 그러면 그래 현실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좀 서러울 수 있어. 근데 이 서러움은 여승의 감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라는 존재가 서럽다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본다면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화자 역시 화자 나름대로는 시적 대상인 여승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대강 알고 연민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녀의 삶을 나아지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도 못했고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화자의 상황도 불경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인의 삶에 연민도 느끼고 관심도 갖고 안타까워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인의 아픔은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나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인의 삶에 연민, 관심 이런 걸 갖고 안타까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 심리적으로 가까운 느낌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세속의 고민 같은 것, 아픔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쓸쓸한 낯빛으로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진 못하죠. 마치 불경처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러움의 감정, 안타까움의 감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뒷부분도 지금 같이 읽으면서 이미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 여승은 원래 남편도 아이도 있던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 귀의하게 된 거고요. 그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소재가 불경이죠. 여인이 여승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막 다잡으며 수없이 외웠을 그 불경.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정도 지나서 동창회를 하는데 막 친구들이 야 윤정이 왜 안 왔어? 요즘 뭐 하고 지낸대? 하고 물으니까 어떤 다른 친구가 야 걔 여승이 됐대. 뭐 어디 저래 여승이라고 하고 막 충격을 받는 거죠. 야 걔 10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결혼도 했는데 왜 여승이 됐지? 도대체 이윤정이의 인생에서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결국은 불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그럼 모르긴 몰라도 그 사이에 엄청난 시련이나 힘겨운 일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거니까 이제 세속적 번뇌를 극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해소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러웠다라고 하는 감정으로도 볼 수 있고 불교에 귀의했다는 것을 불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야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평범한 그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종교에 귀의해야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 이제 공감하면서 서러워하는 그런 걸로 연결을 해도 흐름상 이상하지 않죠?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세속적 삶을 버리고 종교에 귀의해야 할 만큼 기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서러움의 감정을 느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좀 구구절절 다 쓰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받아 쓰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자꾸자꾸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막 갖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써드리는 내용을 다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 마음으로 좀 흡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면서 그래서 서러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짠하고 괜히 함께 서러워지고 마음이 좀 아프죠. 조금 많이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속에서 가지취의 내음새가 날 정도로 오래오래 불경을 읽으면서 지냈지만 아직까지도 쓸쓸한 낯을 보이며 나를 서럽게 하는 여승의 그 여인이었을 시절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또 이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은 현재였던 거죠. 절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승의 옛 시절을 알고 있는 화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과거로 갈 거거든요. 그게 2연의 내용인 거고요. 이 1년은 그 과거에 알던 여인을 갑자기 이제 여승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여전히 쓸쓸하구나, 옛날같이 늙어있구나, 아이고 얼마나 기구했으면 하면서 막 서러운 감정을 느꼈던 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설로 보자면요. 여기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여승을 본 거였거든요. 만나면서. 이 현재의 관점에서 2연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설로 보자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과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가면서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을까?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덤판 하면서 지금 2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가 다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거든요. 구체적인 지명, 장소가 나옵니다. 시나 소설에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가 나오게 되면요. 그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어딘가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되면서 사실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속성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당시 식민지 백성들이라면 충분히 겪었을 수 있는 일이겠다 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금덤판인데요. 이건 금전판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금캐는 광산을 의미해요. 뭐지? 왜 갑자기 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1930년대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화폐보다도 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골드러시라고 황금광 열풍, 황금광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된 때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참고로 적어둘게요. 이건 여러분이 막 다 메모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일제강점기 때 뭐 황금광 시대다 하는 막 그런 말들이 나오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0년대 황금광, 그러니까 황금이 나오는 그 광산,
이것에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을 마구 채굴해 가게 됩니다. 즉 금던판이라고 하면요, 일제의 수탈과 관련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쌀이나 농작물 이런 것도 마구 수탈해 가던 상황에서 궁핍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이 금던판에라도 가서 금을 캐고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이 금던판에 모이게 됩니다. 즉 금던판은 궁핍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집결지였죠. 궁핍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모이는 공간, 농민들의 집결지,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이는 공간이죠.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면서 모여들기는 해요. 막 금 하나 이제 뭐 제대로 된 거 내가 채굴하면은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채굴한 금을 뭐 조선 백성들이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있었겠어요? 일에 마칠 무렵에는 금을 숨겼을 수도 있다고 다 알몸으로 옷 다 벗기고 수색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훔쳐가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 금 조각을 막 숨기기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든 살려고 가난하고 힘든 농민들이 거기에 다 몰렸던 공간입니다. 어쨌든 일제에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제공하기도 했던 그런 공간인데요. 그것이나마 하면서 살아야 했던, 힘겹게 살아야 했던 식민지 백성의 삶이 펼쳐졌던 장소가 바로 금던판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사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화자인 나가 말하고 있는 이 파리한 여인, 파리한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 이 여인이 나중에 그 1년에서 여승이 되는 그 여인이라는 건 알 수 있어. 파리한 여인은 근데 여기서는 아직 출가하기 전, 불교에 귀의하기 전의 여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출가 전의 여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하다는 게 뭐냐면요. 몸이 막 마르고 낯빛도 좋지 않은,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를 파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던판으로 뛰어든 이들에게, 그 가난한 이들에게 옥수수 팔겠다고 나온 여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옥수수는 간식이 아니겠죠? 밥 대신 허기를 달래기 위한 식사 대용일 것이었어요. 그런 가난한 이들에게 옥수수를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게 이 파리한 여인인 거고요. 파리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옥수수를 뭐 엄청 많이 팔아 넉넉하게 살고 이랬던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여인 역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는 거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옥수수는요, 여인의 고단한 삶을 잘 보여주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금던판에서 옥수수를 사고 있는 화자 역시 넉넉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단한 인생들이 평안도 금던판에 모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옥수수를 파는 파리한 여인이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폭력을 한다 라는 식으로 고발하려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고단한 현실 속에서 금전판 노동자들을 상대하며 하루 종일 옥수수를 팔아야 하는 곳에서 나이 어린 딸아이 데리고 장사를 해야 되는 이 여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처지를 다 이해해주고 얌전히 있지 않잖아요. 망부석처럼 하루 종일 얌전히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집에 언제 가요? 여기 추워요. 재미없어요. 싫어요. 집에 가요. 하는 말을 계속했을 거예요. 처음엔 어르고 달래보기도 했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거고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그 울분이나 답답함이 막 치솟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작고 소중한 딸아이에게로 그 울분이 갔을 수 있겠죠. 그러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사실 다 이 아이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왜 아이를 때렸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인은요. 가을밤같이 차게 웁니다. 참아왔던 서름이 막 폭발하면서 내가 지금 무얼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면서 감정이 막 터져 나왔겠죠. 즉 울었다는 건요. 여인의 슬픈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인의 감정은 슬픔이겠죠. 서럽게 엉엉 울고 있을 것 같은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운다는 건 보통 우리가 청각을 통해 지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렇게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리는요 차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청각적인 것이 소리가 온도를 가진 것처럼 근데 그것도 차가운 온도를 가진 것처럼 촉각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촉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청각적인 것을 촉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소리가 들리는 건데 마치 온도가 느껴지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청각적인 것인데 촉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바꾸어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감각적인 표현도 여기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린 보통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심하게 이성적인 사람이 차갑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감정을 막 분출하는 경우에는 야, 감정 좀 식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게 운다는 것이 말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그 장면의 온도가 차가운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여인의 감정 자체는 당시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뜨거운 것으로 따뜻한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스한 손길, 따스한 위로의 말조차 건네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차가운 현실 속에서 외롭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너무 나쁘고 냉정해서가 아니라요. 어느 누구도 어줍지 않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차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냥 차갑게 운 것도 아니에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가을날의 낮은 따사롭지만 밤이 되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겨울이 된 것처럼 몹시도 추워지죠. 준비된 겨울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겨울은 누구에게나 더 춥고 더 혹독할 거예요. 즉 사랑하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의 무게로 인해 엄마로서 딸에게 느꼈을 미안함이 굉장히 컸을 텐데 때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그 애를 그러니까 여인의 인생에서는요. 지금이 바로 가을밤 그 자체였겠죠. 그러니까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는 말은 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눈물이 금세 차갑게 식어버릴 정도로 추운 상황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따뜻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온전히 추운 현실을 홀로 견디며 울어야 하는 그 외롭고도 냉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지만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는 표현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함으로써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이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 이렇게 여인과 예전에 금던판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인은 굉장히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라면서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을 정리해 볼게요. 이 연 부분 여기 과거로 왔죠? 과거에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 그 여인이 굉장히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인물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3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섭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섭벌은 재래종 꿀벌을 말하거든요. 꿀벌. 그러니까 흔히 일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일 꿀을 모으러 바쁘게 날아다니는 벌. 그러니까 여인의 지압이, 즉 남편은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즉 생계를 위해서 섭벌같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뭔가 떠난 거겠죠? 이 집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돈벌이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인의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난 거죠. 그런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섭벌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벌이 나간 게 아니죠. 당연히 원관념은, 이 섭벌이 가리키는 원관념은 여인의 남편일 거예요. 여인의 남편. 여인이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옥수수를 팔러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알 것 같네요. 남편은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없으니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곁에 데리고 다녔던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딸아이의 개인적 취향이 꽃 중에 꽂힌 도라지꽃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워도 돌무덤으로 가볼까 하는 용감한 아이 이렇게 해석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요. 딸아이는 돌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딸아이도 돌아오지 않는 것, 돌아오지 못할 곳 이런 곳으로 갔다고 보는 게 흐름상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의미가 딸이 죽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딸이 죽은 비극적인 상황. 실제 도라지 꽃은요, 보랏빛, 청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보통 우리가 떠올릴 때 빨강, 노랑 등등의 다른 꽃들 굉장히 알록달록 형형색색 이런 걸 떠올린다면 청색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운 이미지죠. 보통 꽃에서 떠올리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요. 옛 이야기 속에서는요, 누군가가 죽은 자리에 도라지 꽃이 피어났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꽃이기 때문에 좀 죽음의 이미지하고 연결해서도 잘 나오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비극적 상황인데 이걸 조금은 차갑고도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다만 이 어린 딸의 죽은 자리에 제대로 된 묘를 써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관을 짜고 무덤자리를 파고 흙을 쌓고 풀을 곱게 씌워주진 못한 거죠. 돌무덤 겨우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아마 또 차게 울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런 여인의 모습이 좀 상상이 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상상일 뿐이고요. 시 자체에 나오진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화자인 이 나라는 화자 또한 이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에요. 뭐 울었다 하는 그런 장면들. 하지만 어쨌든 여승이 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간의 사연을 직접 들은 거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사연을 듣든 뭐 이거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시 안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정황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구성을 한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 여인이 울었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여인의 비극적 상황이긴 하지만 슬픔의 감정이 꽤 절제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슬픔의 감정을 막 엉엉 꺼이꺼이 우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슬프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고 담담한 어조,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하는 식으로. 너무 감정 과잉으로 막 엉엉 꺼이꺼이 우는 것보다도 막 진짜 너무나 슬픈 게 당연한 상황을 좀 절제하듯이 표현하면 오히려 그 안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더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잘 느껴지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감정을 배제시키고 좀 담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에서는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슬픔을 견뎌내야만 했던 여인의 기구한 삶이 잘 드러나 있어요. 지아비도 기다렸지만 1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아이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기구한 삶, 이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바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제강점의 상황에서 가족 공동체의 상실로 인한 비극 이런 걸 느꼈던 당대의 모습을 백석 시인이 잘 녹여내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특징이 여기 3년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인의 기구한 삶 이런 것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적어보자면 가족, 공동체와 이제 두 번 다시는 모여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깔깔대던 저녁 식사 맛있게 함께하는 그런 저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 공동체의 상실로 인한 비극적인 삶, 이게 드러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로 보자면 백석 시인의 다른 시인 수라 여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과거의 화자가 여인과 금던판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만난 이후에 여인에게 벌어진 일을 묘사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남편과 자식 그래서 이 가족을 상실하게 되는 아픔 이걸 여인이 겪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도 역시나 과거의 흐름을 이어서 쭉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여인과 직접 만난 건 아니죠. 여인과 만난 이후
여인과의 만남 이후고요. 이때 여인은 가족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남아있죠? 사연을 한번 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지지고 볶고 살면서 막 노력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졌겠죠. 생계를 위해 옥수수를 팔 필요도 없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화자가 아는 그 선택을 이 여인은 했을 거예요. 여인이 여승이 되는 그 선택의 장면, 그 마음 아픈 속세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날의 장면, 그걸 화자가 사연에서 한번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요.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날임을 알 수 있죠.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할 때는 상상하지 않았던 미래일 거예요. 이날의 장면을 화자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었을 거야. 보지 않았어도 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슬펐을 거라는 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그 여인이 많이 울었을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릴 때에도 가을밤같이 차갑게 울었던 여인이니까 이때는 정말 서럽게 울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설게 울었던 건 사실은 여기서 여인이죠. 산꿩도 설게 울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진짜 슬펐던 건 여인일 거야.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산꿩도 서럽게 울어줬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산꿩은 사실 여인의 사연과 상관없는 꿩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자가 마음대로 여인이 느꼈을 서러움의 감정을 산꿩에게 확 집어넣은 거죠. 여인의 감정을 옮겨다가 산꿩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즉 그 감정을 이입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의 산꿩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산꿩은요, 여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삶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대상이에요. 여인의 주관적 감정이 서럽고도 슬프기 때문에 아무 슬픔이나 이런 거 없이 살던 이 산꿩이 마치 설게 우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표현이 돼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느끼는 주관작용 같은 거 있죠. 주관적인 생각. 이게 있다면 그것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대상물이 바로 여기서는 산꿩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상물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해요. 즉 여기서는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서러움과 슬픔이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모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봤을 때도 그것이 모두 다 내가 지니고 있는 서러움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마치 내 감정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버리는 것.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선 그 대상이 산꿩인 거죠. 이렇게 여인과는 상관없이 객관적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이 산꿩이 여인의 서러운 울음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시적인 세계가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서러움에 모조리 다 공감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더 깊은 슬픔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잘 표현이 되죠. 아, 맞아. 정말 산꿩도 같이 슬퍼해줄 만큼 슬픈 날이지. 남편도 아이도 있던 그 여인이 그들을 모두 다 잃게 되고 여승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런 불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한 날이니까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내려놓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공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설게 울은 감정을 느낀 것은 여인이겠지만
그것을 산권이라는 대상에 이입하기도 하고 여인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 속에 있는 산권과 마치 감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상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슬픈 날이었는지 그만큼 힘든 날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인이 여승이 된 날, 이게 바로 슬픈 날인 거죠. 불교의 귀의하기로 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린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번째 행을 미리 읽었으니까 이 슬픈 날이 어떤 날인지 그 정체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냥 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산꿩도 설계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날이지? 하고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바로 다음 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슬픈 날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의 머리오리, 즉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은 속세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여승이 되면서 딱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끊어낸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고요. 단순히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논인다는 그런 자연 친화 같은 거 아니었죠. 정말 속세에서 어떻게든 가족과 함께 발을 붙이며 살고자 아등바등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잘라낸다는 건 남편과 아이, 그들과 함께했던 아름답던 추억의 시간 또는 힘겹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그 추억의 시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그래서 그것으로 느끼는 삶의 괴로움 이런 걸 다 잘라내겠다는 의미일 테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스럽고 슬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방울과 같이 툭툭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그동안의 삶에서 느꼈을 한과 슬픔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인이 울면서 머리를 잘랐다 하지 않고요.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라고 하니까 이게 괜히 마치 막 영화의 장면에서 화면이 막 애잔한 음악과 함께 막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가면서 머리카락과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상상이 듭니다. 눈물방울과 함께 떨어졌다 하니까 이번엔 막 엉엉 막 펑펑 우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쓰고도 매운맛을 너무 아프게 경험하고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려고 하는 여인이 말없이 슬픔을 사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슬픔의 감정을 모모한 날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막 흥분하기보단 또 담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진짜 사귀는 느낌, 막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끄끄거리면서도 그 슬픔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여기에서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고 담담한 어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3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느낌이 이 마지막 부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인의 삶이 너무나 비극적이었고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더 좀 애절하게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아주 최소한의 평범한 삶도 누리기 어려웠고요. 비극적으로 삶이 흘러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한 편의 짧은 시를 통해 아주 잘 그려낸 게 백석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이들의 비극적인 삶, 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 편의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시로써 잘 만들어냈고요.
화자가 현재 우연히 절에서 여승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승이 사실은 예전에 금던판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었음을 떠올리며 과거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자면요. 그렇게 과거 이야기로 들어가고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여승이 사실은 예전에 금던판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었음을 이제 알면서 과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가족이 그녀에게 있었고 생계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음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실에서 적응하고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나중에 결국은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도 자식도 다 잃게 되는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앞에 여승으로 나타나기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3, 4연에서 재구성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그 흐름까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4연까지 오게 되면 여인이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보여주는 거죠. 여인과의 예전 금던판에서의 만남 이후 여인은 모든 슬픔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종교에 귀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으로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연이 가장 먼저 일어난 거죠.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던판에서 옥수수 사면서 그녀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한 사이에 벌어진 일. 지아비도 돌아오지 않고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그 모습, 이런 흐름으로 3년, 4년의 흐름으로 간다면 가장 마지막이 현재인 1년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2년, 3년, 4년, 1년 이런 흐름으로 시간의 순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 안에 굉장히 서사적인 이야기를 잘 담아냄으로써 일제강점기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잘 드러낸 게 백석 시인의 이 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간단히 적어 볼게요. 일제강점기 여인의 비극적 삶, 이걸 잘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죠. 백석 시인이 괜히 많은 시인, 평가원, 출제자들의 사랑을 받는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지. 이 시의 감동이나 멋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디 잘 전달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 거예요.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만약 끝까지 잘 들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막 쓰담쓰담 막 궁디팡팡을 셀프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린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이 시만 적혀져 있는, 설명 말고 시만 적혀져 있는 종이를 두고 오늘 함께 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한 대로 다시 떠올리고 기억한 대로 적어보면서 복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수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